저희 본게임2는 녹화 시작 전 코로나19 자가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옛날에는 참 설마. 웃을 얘기가 아닌데 이거. 네. 자, 딜리트의 사이언스의 심연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C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오, 예. 제목이 아주 자극적인데요. 이거 물음표 만약에 있지 않았으면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저 이 방송 못 찍어요. 기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즘 그 뉴스보도가 정말 그 조마조마할 정도입니다. 보통 양원 관계라고 하죠. 중국과 대만의 이런 뭐 군사적인 어떤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뭐 지금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뭐 대만 해협이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외교협회라는 데가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이러한 싱크탱크인데 지난해 발간한 보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만은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러 주요국이 관여하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고 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거 뭔 소리요? 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금은 저도 이거 볼 때 이거 정말 설사 이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발적으로라도 어떤 충돌이 비화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그 양안 간의 전쟁이라고 하면 중국이 뭐 공격 그리고 대만이 수비 뭐 이런 양상이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만 국방부가 예측한 바로는 중국이 오는 2025년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 첫 단계 움직임이 뭐냐 하면 대만 동쪽 서태평양, 그러니까 일본 쪽에 가까운 바다가 되겠죠. 여기에 훈련을 빙자해서 함대를 직결시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2025년이면 이제 불과 3년 뒤 아닙니까? 그렇죠. 임박했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어떤 예측이 이제 맞냐면 이 중국군이 오는 2027년, 그러니까 5년 뒤에 창군 100주년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뭐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꺾어지는 해, 50년, 100년. 이거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창군 100주년을 맞아서 이때 대만에 대한 무력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또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보고서가 2025년 중국의 대만 침입에 대비한 대만군 전력 강화 계획 보고서거든요. 이게 대만이 이제 대비를 하려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데 대만 국방부가 그래서 중국군의 침입을 3단계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해놨어요. 분석을. 들어보시면 또 그럴싸한 게 중국군이 군사 훈련을 이유로 육해공 3군을 이제 집결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군 함대가 대만 동쪽 이제 그쪽은 이제 공해니까요. 서태평양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미일 뭐 외국군의 개입을 좀 차단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 로켓군 이제 제2 포병부대 공군 이런 쪽에서 미사일로 대만의 방공기지, 레이더기지, 지휘부, 후방 지원 거점을 다 이제 타격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이제 당연히 연합 상륙작전. 그래서 중국군이 이제 이미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해군 육전대가 상륙전 헬기 등을 동원해서 대만에 상륙해서 점령을 하겠다. 말씀해 주신 그 시나리오가 머릿속으로 막 그려져서 더욱더 막 그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이제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계 훈련 형식으로 육해공 3군을 집결시키고 중국군 함대가 대만 동쪽 그러니까 서태평양에 진출한다. 아니 지금도 많이 뭐 훈련하고 뭐 그런 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빙자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빙자해서의 의미를 아시죠? 핑계로. 늘상 하던 거니까 이번에도 또 뭐 이런 식인가요? 사실은 이제 훈련을 내세우지만 원래 목적은 의도는 딴 데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2019년 6월에 미 국방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거를 발견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만을 국가로 명시를 하고 대만과의 파트너십을 사활적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킬레스건
이 우리 흔히 임금님의 영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을 거죠. 이제 예. 건드리는 셈이 된 거죠. 이게 중국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는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것은 난폭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고 유례없는 이제 무력 시위 이 군사력을 동원한 이제 시위에 나섰는데 그해 7월 말에 중국군이 그 대만의 이제 방공식별구역 최북단에서 불과 26km 떨어진 이 저장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무려 5대 전구가 참가하는 대규모 이제 합동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해협에서는 이제 벌써 이제 3년 전이죠. 예. 2019년 이후에 중국이 매 분기마다 이런 이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침범 정도가 아니라 그 규모를 보면 거의 뭐 대놓고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이제 영공은 아니에요. 예. 우리도 이제 카디제라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할 때는 상대방이 미리 우리 쪽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뭐 중국 같으면 이제 대만 쪽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고 이제 무단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침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2019년 3월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 이제 총 10여 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제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을 했었고요. 그 이듬해 2020년에는 그 숫자가 무려 380대로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게 600대. 뭐 더블로 막 늘어나네요. 예, 더블 가까이 이제 그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작년 말의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데요. 작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총 149대의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여기는 뭐 전투기도 있고 폭격기도 있고 그런데 10월 4일 하루에만도 56대가 이제 무단 진입을 했고요. 2020년 9월에 이거는 이제 대만 국방부가 중국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최대 규모였다고 하고요. 그 당시 이제 동원된 것들을 보면 중국의 이제 주력 다목적 전투기인 젠16이 38대였고 수호이 30 이건 러시아에 수입한 거죠. 이게 이제 2대였고 윈팔 대잠수함 초계기 2대 그리고 쿵징 KJ500 조기용복이 2대 그리고 쿵6 H6 전략 폭격기 12대를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폭격기부터 뭐 전투기, 조기용복이 그다음에 초계기 뭐 해가지고 웬만한 작은 나라의 공군력 버금가는 이제 그 정도의 전력을 이제 과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막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근데 첫 단계를 포메이션을 갖춰서 이렇게 상대편을 고립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촉하지 않겠습니까? 미사일을 퍼붓는데 연합 화력 공격이요. 그런데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엄청나잖아요. 대만 섬 지역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총합하면 최대 1000여 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극초음속 탄도탄인 둥펑 17까지 배치가 된 상황이고 그 중국 본토 잡지 중에 이제 해군과 상선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제목의 이게 뭐 연결이 됩니까 이게? 이게 독장을 누가 독자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해군과 상선이면. 내 관심 있는 사람 무조건 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다 해당되겠군요. 네. 2021년 7월호 지난 작년 7월호에 따르면 양안간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일단 대만의 공항과 조기 경보 시스템, 대공 미사일 기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 둥펑 16 탄도미사일하고 그 둥펑 10A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의 발사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젠 16 전투기가 군용기의 활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왜 그 소형 공항도 있지만 고속도로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파괴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공군 우위를 확보한 다음에 대만 해협을 건너게 되면 이제 인민해방군 중국 병사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에 맞서는 대만 쪽의 미사일 전력은 어떻습니까? 대만도 사실은 미사일 기술 자체는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밀한 크루즈 순항 미사일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슝펑 시리즈. 이게 원래 이제 슝펑2라는 대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뭐 해성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한 사거리 160km의 미사일이었는데 이거를 사거리를 600km, 1,500km까지 늘려서 이게 함정이 아니고
지상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의 그 준전략 미사일로 이제 발전을 시킨 건데요. 이제 개량한 게 이제 슝펑2가 있는데 이거는 11년 전인 2011년부터 배치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만판 일종의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다 예.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길이가 6m에 직경은 51cm이고요.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0.85.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음속 이하의 이런 네. 속도를 갖고 있고요. 정확도는 이제 10m 이내인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에 대만 수도 타이페이 서쪽 50km 거리에 있는 이제 타오이안시에 이제 배치가 된 것으로 인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타오이안시는 이제 중국 푸젠성의 성도인 이 푸저우시에서 불과 2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슝팽2 미사일이 사거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상하이, 그다음에 광둥, 저장 이런 중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까지 사정권에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이 슝팽2라든지 이런 순항 미사일 숫자가 한 500발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숫자에 비하면 또 이거는 탄도가 아닌 순항 미사일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항 미사일은 정확도는 탄도보다 높지만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탄도 중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슝팽2만 해도 탄도 중량이 200kg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력은 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위협에 대비해서 이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이 콘크리트 쉘터, 우리 이제 반구형으로 생긴 경납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건설하는데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F-35B나 해리어2 같은 이런 수직이 착륙기 도입에도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말씀드린 미사일 공격에 예를 들어 뭐 활주로 같은 게 파괴될 수도 있고 당하면, 예. 선제 타격을 당하면 대만 입장에서는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연합 상륙 작전 아니겠습니까? 어우, 양측의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대만이 섬이니까 뭐 상륙 작전은 뭐 불가피하죠.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는 이 대만 해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연적인 군사 분계선이 있는 셈이잖아요. 대만 해협은 이제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우리 대한 해협이 한 두께가 넓이가 한 200km 됩니다. 예. 대한 해협은 중간에 스시마섬이 있는 거고, 대마도가 우리나라 본토에서 일본 본토까지의 거리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짧은 180km. 이렇게 예. 하면 이제 느낌이 오죠. 어느 정도 거리인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보면 일단 중국에 인접한 그 진먼섬이라고 있어요. 아, 금문도. 네, 금문도. 예, 예. 이 진먼도는 중국 본토에 엄청 가깝거든요.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만 본토에서 50km 떨어진 이 펑후 제도를 이제 2차로 공격을 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결국 이제 상륙을 하러 들어가겠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대만은 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도 많다고 네. 하고 일본도 많다고 하지만 대만은 시골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제 완전 도시에만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네. 나라고, 일단 대만의 크기를 대충 보자면 그냥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사실은 남한 정도 크기보다 좀 작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해발 3,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258개나 있어요. 3,000m가 넘는 곳이요? 우리나라 남북한 우와. 합쳐서 3,000m가 넘는 산봉우리 몇 개가 있을까요? 백두산도 안 되지 않나요? 백두산도 2,000 아니 하나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나도 이거 말 잘못할 백두산 뻔했네. 3,000m 별로 없을 하니까. 거라고 했잖아요. 백두산이 없죠. 예. 옛날 제격으로 2,744m인가 뭐 그렇고요. 예. 그런데 대만에는 3,000m 넘는 봉우리가 258개가 있으니 얼마나 험준하겠습니까, 네. 국토가. 그러니까 게다가 섬이 또 100개가 넘게 있고요. 또 외국의 섬들은 당연히 이제 미사일, 로켓, 대포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 그리고 이제 화강암, 언덕, 뭐 절벽 이런 데도 뭐 터널 벙커가 잔뜩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상륙 작전을 하고 이 국토를 점령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60년, 70년 동안 방어 준비만 했을 테니까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와, 그런데 중국이랑 대만이랑 붙으면 이거 뭐 시간 문제 아니야. 몇 분을 버티느냐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거 대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만의 국방 예산이 작년에 이제 3,668억 대만 달러, 14조 한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역대 그래도 최대였어요.
우리가 이제 50조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비교하면 우리보다 상당히 적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중국의 국방비는 공식적인 것만 따져도 대만의 15배가 넘습니다. 오. 그래서 2021년 중국 국방비는 1조 3,553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36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중국은 사실 또 숨겨놓은 국방 예산도 많아요. 국방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과의 격차는 더 크다고 봐야 되고 거의 뭐 골리앗과 같은 존재지만 만약에 이제 실제로 대만 상륙을 감행한다면 사실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네. 어떤 아까 이제 지형적인 실제로 이 워낙 험준한 지형이다 보니까 상륙 작전을 펼 수 있는 해안은 한 14곳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또 대부분 절벽이라든지 또는 뭐 높은 산 이런 밀림에 이제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타이베이만 봐도 그 해변 앞에는 615m 높이의 산이 있고요. 그 왼쪽에는 250m 높이 고원, 오른쪽에는 1094m의 양밍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를 들어 이제 들어올 만한 계곡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장애물을 만든 거,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북한 남심 전차 기계부대 맡겨서 대전차 장애물 만든 게 네, 있잖아요. 파주 쪽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성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네. 높이 이렇게 방벽을 쌓는 것도 있어요. 우리도. 근데 비슷하게 이제 그러한 이제 철근 콘크리트 장애물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만이 이제 태풍이나 지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건물 교량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시 이제 시가진이 벌어지고 이럴 때도 이 교전할 때 아무래도 이제 대만군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중국이 해병되는 게 다 이유가 있긴 있군요. 그렇죠. 일단 뭐 해병대도 해병대인데 중국이 이제 대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예. 그 동부 전구에 전력을 이제 집중을 계속 시키는데 동부 전구에 인민해방군 지상 전력의 40%가 배치될 정도로 아, 그래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막강한 전력을 지금 이제 집결을 시켜놨고 그다음에 젠 10, 젠 11 같은 최신형 전투기의 방공 구축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배치가 된 상황이죠. 예. 상륙이란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만약에 작전 계획이 있어 확인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진짜 한답니까?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국군의 상륙함 전력 자체가 지금 예. 충분하지가 않은 걸로 보이고 미 국방부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이 대만에 상륙해서 많이 습격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훨씬 많은 상륙 수송 선거함이나 상륙 선박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근거는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시타르트 카샬 연구원에 따르면 대만 공군은 이런 작전의 실행을 막기 위해서 중국군 해병대 상륙부대의 40%만 침몰시키면 된다. 절반 이하만 침몰시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요거 이제 군함 10척에서 15척 정도만 예. 침몰을 시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놨어요. 그리고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킬 능력이 설사 있다 해도 아까 계속 얘기하신 거지만 대만 그 해협의 특성 때문에 상륙할 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 군데가. 그래서 대만이 여기에 이제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이제 상륙군들이 보게 될 것이고 대만 사실 현역병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20만 명의 현역병을 거느리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에 대만 국방부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군 25만 명이 또 동원될 수 있다. 그래서 45만 명의 이제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군사 상식을 보면 공격하는 적이 사실 숫자가 좀 많아야지 되죠. 수성이 항상 유리하니까 공격하는 쪽에 방어하는 쪽보다 3대 1 정도면 가능하다 충분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5대 1 정도로 5배의 병력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45만 명으로 따지면 5배면은 이제 225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다가 225만 명의 병력을 쏟아 붓는다는 생각을 하면 좀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군 또 수천 대의 전차, 장갑차, 뭐 야포, 로켓 발사대 이런 장비하고 또 연료, 심지어 식량까지 다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대만으로. 그래서 수송에는 수많은 이제 민간 상선. 중국 정부는 이걸 다 합치면 군인하고 민간인 다 합쳐 포함해서 한 9천만 명, 즉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돼야 실제로 대만의 상륙작전까지 해서 점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그림인 거죠. 모든 전쟁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진짜 중국 측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국방 예산이 중국과 대만 15배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중국과 대만 한번 전력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차근차근 한번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병력 숫자만 해도 중국하고 대만하고 보면 100만 대, 지금 대만군은 정규군이 1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잠수함이라든지 폭격기는 아예 뭐 대만은 없죠. 450대 0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아예 없고, 전투기도 1,500대 400으로 거의 4대 1의 그러한 열대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 미사일 전력의 경우는 양쪽 다 이제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 아시지만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이제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까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슝펑2 시리즈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들을 보유 및 배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대만의 대표적인 이제 비대칭 무기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만이 양적인 거는 물론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좀 중국보다 이제 떨어지는 면이 있다. 왜? 중국이 워낙 급속도로 지금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고, 대만도 약간 자주국방 비슷하게 독자적으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기관이 있어서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열심히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나름 성과도 거뒀지만, 첨단 무기의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아주 최첨단 무기는 수출을 안 했단 말이죠. 다만 이제 대만 입장에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전자전 능력, 사이버전 뭐 이런 것들, 방어 수단으로 스마트 지뢰 같은 것도 있고, 드론도 뭐 중국도 엄청 지금 발전시켰지만 대만도 드론도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책 방산연구기관으로 이제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체 개발을 했고, 그 공격용 드론이죠. 이게 이름은 텅윈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요건데, 화롄의 자산기지에서 지금 성능 및 전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르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상태고요. 요 신형 드론은 이제 2018년부터 4년 동안 34억 5천만 대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4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만한 돈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엔진은 미국산 드론인 MQ-9 우리 리퍼 엔진하고 동일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뭐 대만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IT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대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 성장에 그 IT 기술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대만의 IT 기술이. 대만이요? 그렇죠. 대만에서 중국 쪽으로 간 기술이요? 네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대만 반도체 산업의 기술 이전이 이제 중국군의 첨단 무기 개발로 이어진 거는 좀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국이 보유한 지금 뭐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유인 우주선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주정거장 이미 올라가 있고, 또 레이저 무기니 뭐 위성 요격 무기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첨단 기술들이 사실은 대만에 도움이 없었다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추운 날씨만큼이나 양안 관계들이 꼭꼭 얼어붙어 있어 정말 걱정인데요. 그런데 중국과 대만 관계를 사르르 녹일 뻔한 그런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분인데, 살벌한 양안 관계 속에서 살랑이는 봄바람과도 같았다는 이 묘령의 여인의 정체, 어떤 분일지 본방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이제는 추억으로 남은 시대의 산물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 브라운관 TV, 그리고 그 브라운관 속 우리가 열광했던 중화권 스타들인데요. 주윤발, 임청아, 홍금보, 장만옥 등 대륙을 건너 우리나라까지 사로잡았던 1세대 중화권 스타들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도 가수로는 이 사람이 으뜸이었으니 80년대에서 90년대를 주름잡은 아시아의 가희, 대만의 등려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천밀밀 OST 월량 대표 아적심을 부른 가수로 잘 알려져 있죠. 시진핑 주석은 동갑내기인 그녀를 회상하며 젊은 시절 그녀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의 필름이 늘어지도록 듣고 또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선 이 목소리를 들어선 안 됐다는데, 목소리 하나로 국경을 넘나들던 등려군의 노래가 금지곡이 된 사연, 지금 확인하시죠.
대만의 보배로 통했던 국보급 가수 등려군은 중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녀의 찐 출생지는 대만이 맞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모두 중국 태생이었고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1949년 국공내전 후 대만으로 이주한 외성인이었죠. 그런 아버지를 따라 오빠 역시 군인의 길을 걸었으니 등려군에게 중국 그리고 군인은 마음속 특별한 키워드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면 어린 시절부터 등려군과 군대는 인연이 깊었는데 그녀가 처음 노래를 한 장소 역시 군대였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리청칭은 친구의 어린 딸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알아보고 노래와 연주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일취월장한 실력을 바탕으로 등려군은 1962년에 군 위문 공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0살도 되기 전이니 가히 천부적 재능을 지녔다 할 수밖에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뮤지션의 길을 걸으며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마침내 197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반 시장을 보유하던 일본 진출에까지 성공하는데요. 이런 등려군을 하늘이 질투라도 한 걸까요? 1979년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녀의 앞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 입국할 당시 이용한 인도네시아 여권이 속을 썩인 것이었죠. 대만 사람이 왜 인도네시아 국적을 쓰냐고요? 이 모든 건 다 양안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1971년 중국이 대만의 유엔 가입을 봉쇄하자 대만 국적으로는 출국하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당시 정부 관료들은 여권을 2개씩 소지하며 이중 국적을 가지고 활동했는데요. 때문에 등려군 역시 잦은 해외 활동으로 인도네시아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대만의 문화 아이콘으로 국위 선양을 하고 있었건만 문제가 발생하자 대만은 그녀를 모른 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등려군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나 타양이라고 노래를 포기하소냐? 등려군은 1980년 7월 중국계 여가수 최초로 뉴욕 링컨 센터 무대에 오르는 영광을 안으며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 무렵 대만은 다시 그녀를 고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고립 속에서 자강을 다져야 했던 대만 정부는 등소평이 집권하자 그녀를 앞세워 문화 외교를 펼치려는 속셈이었죠. 그 뜻을 알면서도 등려군은 자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대만의 바람대로 등려군의 노래는 대만 해협을 건너 중국 인민의 귀를 파고들었고 그녀를 향한 중국인들의 사랑은 커져만 갔습니다. 중국엔 2개의 등불이 있다. 낮은 등소평 세상이고 밤은 등려군의 세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니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활동은 꿈꿀 수 없었는데요. 1949년 선포한 대만지구 계엄령으로 양국의 교류가 엄격히 제한되며 중국이 금단의 땅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공안 역시 등려군을 경계해 그녀의 노래를 퇴폐음악, 정신오염 상징물로 분류했고 급기야 금지곡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원래 사람 마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불법 복제된 테이프만도 무려 2억 개 이상에 달했다고 하니 시진핑 주석도 과거엔 여기에 일조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도 도대체 식지 않는 밤의 여왕의 인기에 중국은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란 명언을 몸소 실천하기로 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녀를 통일전선에 활용하기로 한 거죠. 1987년 때마침 대만에서도 계엄령을 해제했겠다. 중국 정부는 등려군의 중국 방문과 공연을 추진하는데요. 교류 하나 없던 대만과 중국이 등려군의 목소리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그녀도 뛸 듯이 기뻤죠. 이번 생엔 가지 못할 것 같던 부모의 고향에서 공연이 가능하다니. 그러나 기쁨도 잠시, 등려군의 꿈은 뜻밖의 사건으로 좌절되는데 1989년 봄 중국에서 제3차 천안문 사태가 발발한 것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시위인파에 중국은 베이징 지구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지켜만 볼 수 없던 등려군은 베이징 시위를 지지하는 콘서트에 참여해 힘을 보탰지만 등소평은 천안문에 탱크를 몰고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광장에 들이닥친 군용 탱크는 전례 없는 규모의 민주화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했는데요. 이로 인해 희생자가 대거 발생했고
중국 본토에서의 콘서트 역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녀는 일본 데뷔 15주년 기념 프로그램에 출연해 꿈은 죽임을 당했고 이젠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고 신경을 전하기도 했죠. 이어 슬픈 자유란 곡으로 천안문 사태를 노래했는데요. 이 같은 행보로 그녀는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니 그랬거나 말았거나 아시아를 떠난 등려군은 사비로 천안문 사태 희생자들을 기리는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유가족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의 무리한 활동과 스트레스의 여파일까요? 1995년 고작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만 요절하고 맙니다. 폭풍전야 같은 양안 갈등으로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중국에서 무려 10억 명의 팬을 거느린 등려군. 비록 그녀의 꿈은 시대에 희생됐지만 교류의 징검다리로서 양안 해빙무드를 조성한 전설의 가수였습니다. 저희 게임 쪽에는 이제 중국 쪽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노래방을 갈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있을 때 중국 노래 물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월량 대포 아적심을 외워서 제가 네, 그게 됐던 게 하도 많이 들어서 네.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노래 알잖아요. 그쪽에서 감동했겠네. 그 아, 노래 듣고. 장난 아니죠. 그냥 바로 그냥 형동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야한 관계를 정말 그 살을 녹일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끄셨죠. 이 등려군 씨. 뭐 천밀밀 영화를 제가 원체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 그걸 보면 이제 등려군 씨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계속 강조돼서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많이 느끼고 노래는 이제 들어봤지만 옛날에 성룡하고 이제 사귀셨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성룡이 질투를 낼 정도로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성룡 씨가 예, 질투할 때 인기의 질투할 정도면 그 정도였다고 엄청났군요. 예. 이번 돌아가셨습니다만 또 제2의 제3의 등려군 씨가 나와서 야한 관계를 좀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좀 또 심각한 얘기로 돌아가야겠네요. 자, 대만은 현재 뭐 당연히 방어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전략 전술을 짜고 있겠죠. 그렇죠. 대만군도 이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1970년대에는 사실 미국과 이제 연합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79년에 아시다시피 미중 수교가 되면서 이 중국하고 단교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그 외교적인 단절이 되면서 그 미 대만 연합 훈련은 이제 중단이 됐고 그 대안으로 사실은 한때는 이제 대만도 중국이 도발하면 뭐 방어는 물론이고 밀고 올라가서 본토 수복까지 하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정말 야심찬 꿈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하고 그래서 1984년부터는 한나라 한에 이제 빛광자를 쓰는 한광 훈련을 해마다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중국의 침공, 이 상륙 작전을 저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중국이 침공한다면 공중이라든지 아니면 상륙 작전의 경우 이제 해상에서 요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륙에서 상륙을 저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 중국군이 이제 상륙까지 하게 되면 내륙에서 방어하는. 그래서 이제 퇴거시키는 이게 이제 4단계 방어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이 차이잉원인가요? 대만 총통이 지금 그 훈련을 이제 참관하면서 이제 연설을 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군복을 착용하고 전투복을 입고 지금 이제 대만군의 이제 F-16 전투기 아까 비행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대만 이제 다연장 로켓 부대들이 이제 사격을 하는. 국가원수가 저렇게까지 전투복을 제대로 차려입은 건 또 흔히 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저거는 이제 여성 국가원수인데요.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전차도 그렇고요.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대만군도 상당히 아까 국방비 대폭 증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고 다만 이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해전에 도입을 해서 대만군 전력 향상에 지금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대부분의 공격 방향이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방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주로 이제 해안, 그러니까 중국군의 상륙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차도 사격하는 걸 보면 해안에서 바다를 향해서 사격 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한광 훈련은 이제 매년
4월 중에 이제 닷새 정도 실시가 되는데 작년에는 예년보다 이제 4월 정도 긴 이제 8일간 실시가 됐다고 그러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감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 참관단이 없는데도 흥미로운 게 훈련을 중국어 외에 영어로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미군과 연합작전 염두에 두고 이제 과시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면 이 작년에 대만 정부 수뇌부가 이 미군 일부 병력이 특수부대 병력이 지금 대만에서 비공식적으로 주둔하면서 그 대만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언론에서 보도돼도 공식적으로 부인해 맞는 건데 네. 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거를 먼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럼 오피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식화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영어로 이제 또 훈련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 미국하고 같이 있다. 유사시 미군이 지원해 줄 거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조 바이든 미국 그 현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만에 수출 승인 한 그런 데 무기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M109A6 팔라딘 자주포가 2023년부터 이제 대만에 인도가 되고요. 네. 일단 8문이 인도되고 이제 2024년, 2025년에 각각 16문들이 추가로 인도가 될 예정이고요. 주포는 155mm 39 구경장. 사거리는 보통 탄은 24km인데 연장탄을 쓰게 되면 이제 30km까지 가능하고요.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을 해서 분당 최대 8발, 15초당 3발을 쏠 수 있는 유사시에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중국군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아주 적절한 무기라고 볼 수 있고요. 대만은 또 이 자주포에다가 초정밀 포탄인 엑스칼리버를 저희가 또 언급했었죠. 전에 한번 다뤄봤었죠. 네네. 예. 대만 해협을 건너 상륙하려는 중국 함대를 타격을 이제 하려는 건데 이 엑스칼리버탄은 이제 GPS 수신기가 달렸기 때문에 위성 유도를 받는 포탄이지만 그래서 정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사거리도 이제 40km 이상 되고요. 포탄에 이제 날개가 붙어 있어요. 마치 로켓처럼 이렇게 네.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특화된 그런 무기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M992A2 야전 보병 탄약 보급차 20대 그리고 야전 보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 또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700여 개를 도입하는 등 이제 포병의 좀 전산화, 자주화 이런 쪽에 지금 전력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그 대만 쪽은 미국에 많은 부분 의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안 갈등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그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불지른 데가 많아요. 여기저기 우리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진화하고 뭐 치우느라고 바빴죠. 예. 근데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예. 2016년 12월 초 무렵인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입니다. 취임하기 전에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차이잉원이 나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나름 자랑의 의미였나요? 그걸 자기 트위터에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네. 예? 이게 좀 외교적인 감각이 있고 정상적인 당선이었으면 그냥 보안을 유지하고 네. 혼자만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걸 또 막 떠버린 거죠. 1979년에 대만하고 미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양국 정상 간에 이루어진 첫 통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트럼프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무력 시위 같은 거를 상당히 더 강화하게 된 이러한 이제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만에 아까 우리가 이제 팔라딘 M109A6 자주포 판매 원쌤이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이 고성능 무기들을 미국이 안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최신 무기들을 팔기 시작한 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예. 그래서 최신형 F-16 중에 이제 블록 70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66대 판매를 또 승인을 했고 그 외에 뭐 24억 달러 규모의 뭐 그 신형 하푼 대한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신무기들을 대만에 파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만군의 현대화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대만 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한미, 뭐 미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떤 관계예요? 일단 미국은 뭐 예. 원래 이제 일본하고 협력해서 이제 대중 봉쇄를 목적으로 뭐 안보 경제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만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중국과 안보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또 미국 및 일본과 안보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예.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또 봉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랄까요? 뭐 이런 역할을 대만이 하고 있는 거고요. 대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해야만 또 이 안보라든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좀 합이 잘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가장 제가 궁금한 거는 전장 나면 그 대만에 침공 당하면 미군이 바로 그냥 자동 참전하는 겁니까? 뭐 그런 관계입니까?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미국이 이제 1979년에 중국과의 수교 조건으로 대만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사실은 폐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뭐 유사시에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네. 해서 지원해주는 그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미국이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팔짱만 끼고 보고 있을 것이냐? 그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수수방관 보고만 있는다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나라부터도 정말 이런 유사시에 미국이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줄까?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뭐 혈맹에 대한 약간 그렇죠. 그 의구심도 네. 생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독불 장군의 약간 럭비공 스타일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형적인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로서 외교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동맹을 통해서 사실은 동맹을 결합해서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써온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대만을 방치한다? 그러면 이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신뢰 같은 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 주도의 질서가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달러 가치도 폭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대만군 외에 우리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체남대를 우선 이제 상대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부담스러운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일 미군도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 입장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유투 정찰기나 뭐 이런 비행기 항공기들이 가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뭐 지상 병력이라든지 이런 미군이 본격적으로 가서 개입할 가능성은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런 해주든 미군도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이제 개입이 될 이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미군들이 본격적으로 지원해주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들도 부담이 적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군이 지금 뭐 질적,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지만 중요한 핸디캡 중에 하나는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다. 반면에 미군의 경우는 지금도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하고 있겠죠. 예.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네. 미국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에 비해 상당한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현대전은 특히 고도로 뭐 첨단 사이버 전자전 뭐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는 복잡한 전장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정말 실전 경험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핸디캡이고 미군이 진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중국이 그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이제 많이 이제 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 대한 중국군이 상륙 작전을 펼 때 상륙함을 굳이 다 모조리 깔아앉힐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절반만 깔아앉혀도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한계에 봉착하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중국 함정들을 격침시킬 수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대한 미사일, 봉대한 미사일도 있고
여기 잠수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군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네, 유사시 자, 대만 방어 의지를 공언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왜 그런 겁니까? 일본은 뭐 당연히 뭐 인도주의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그것만은 아니겠죠. 네, 뭐 세상 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게 거의 안 나오는 나라니까 전부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80% 가량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무력 통일하게 되면 그리고 일대 바다가 그러면은 중국에 속하는 바다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의 해안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의 보시면 규슈에서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을 잇는 이 선이 쫙 있어요. 네. 그 선을 이제 제1열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미오,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는 이미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가 돼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만에서 동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그 이시카키 섬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육상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또 건설 중이고 또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요나구니 섬에도 역시 2023년까지 이제 전자전 부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만 해협의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네. 부분이 뭐 군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진짜 이 모든 문제를 다 뚫고 나서 점령을 했을 때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이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 속에서 뭔가 얻어낼 거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 무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어떤 명분으로 삼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전쟁이 절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또 그렇게 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예민하고 섬세하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대처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 중국 대만 문제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강 건너 물처럼 많이 여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반도체 관련 그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하고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안보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실제로 유사시에 이제 그쪽에 개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대만이 그렇게 뭐 천의 요새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영화를 2차 대전 때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군이 그 고산족들 대만 고산족들한테 처참하게